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4.1번 부분까지 공부를 하면서 펀드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게 뭐고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번에는 이어서 4.2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2번에는 이제 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의 유형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와 같은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그냥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여기 강의 노트로 5페이지를 먼저 보고 이제 다시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펀드의 유형은 이렇게 Managed Investment Companies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컴퍼니라고 하면 어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 회사 혹은 뭐 증권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요 자체를 펀드라고 이제 요 4단원에서는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펀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오픈 엔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클로즈드 엔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픈 엔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부르는 뮤추얼 펀드가 바로 요 오픈 엔드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오픈 엔드와 클로즈드 엔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오픈 엔드는 펀드가 만들어져 있고 뭐 펀드가 이제 투자를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냥 내가 투자하고 싶을 때 하고 환매하고 싶을 때 다시 환매하고 어,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펀드가 요 오픈 엔드 유형의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클로즈드 엔드 유형의 펀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한번 펀드가 설정이 되어서 투자자를 딱 모집을 하고 나면 이제 이 펀드가 뭐 투자 기간이 총 3년이다. 아니면 뭐 1년이다 라고 하면 그 1년이 되기 전까지 펀드가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요 클로즈드 엔드 펀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투자자가 마음대로 사고팔고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냐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클로즈 엔드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거 마음대로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이런 거 왜 만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클로즈드 엔드 펀드를 만든 어떤 자산 운용사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자산 운용사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자산 운용사에는 아니면 이런 펀드에는 그냥 저 펀드 매니저를 믿고 그냥 돈을 맡기는 거지. 뭐 1억, 뭐 2억. 이제 이거를 지금 내가 우선 지금 당장 맡기고 내가 뭐 당분간 뭐 1년 아니면 3년 펀드가 만기될 때까지 환매를 못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거지.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가 이게 지금 막 펀드 판매하고 난 이후에 막 당장 환매 들어오고 그러지 않으니까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조금 위험한 금융 상품에도 이 펀드 매니저가 걱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총 펀드가 운용되는 기간이 3년인데 진짜 뭐 최장기로 따진다고 하면 3년짜리 금융상품에 이 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3년 이후에 만기가 된 이후에 투자자한테는 이익을 더 많이 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 이 클로즈드 엔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클로즈 엔드 방식은 뭐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하면은 이제 환매를 이제 이 펀드가 만기가 될 때까지 못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중간에 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환매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이제 내가 만약에 이 펀드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해 있다. 뭐 1억을 투자를 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가는 대신에 내 대신 다시 이 1억을 채울 투자자를 이제 내가 나가면서 다른 투자자를 꽂아 넣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클로즈드 엔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오픈 엔드 구조는 내가 얼마든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있는 방식이 이 오픈 엔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을 크게 여기에서 Managed Investment Companies, Managed Fun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시시각각으로 이제 어떤 주식은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는 거죠. 잘 될 것 같은, 오를 것 같은 주식 사고,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은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게 주기적으로 뭐 3개월마다 일 수도 있고, 뭐 한 달마다 이런 포트폴리오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운용하는 펀드를 요 매니지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유니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펀드 유형은 뭐냐면 처음에 펀드가 만들어지고 이제 펀드가 만기가 될 때까지 이거 투자를 완전 끝날 때까지 포트폴리오 변경을 딱히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펀드가 요 유니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되면서 막 언택트, IT, 반도체주 굉장히 뜨고 있죠. 이제 그리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이제 막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모빌리티,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들 뜨죠. 이제 그러면 그런 거를 보고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그런 주식을 또 자기 펀드에 이제 편입을 하고 이제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주식들을 이제 뺄 텐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거니까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게 없는 거니까 이게 조금 어떤 적극적인 관리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 요렇게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펀드 금액이 총 펀드 금액이 투자된 금액이 이제 이렇게 줄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유형의 펀드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헤지 펀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이제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은 개인 아니면 기관 투자자에게 주로 그런 사람한테만 투자 설명서 보내서 투자할래? 라고 물어보고 약간 좀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펀드가 헤지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하려면 이 헤지 펀드에 가입을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이제 좀 아예 이제 금액이 허들이 높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몇 천만 원은 있어야 이 헤지 펀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츠라고 하는 펀드 유형도 있습니다. 이제 이 리츠라고 하는 펀드는 주로 부동산과 관련한 것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리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IT는 이제 영어 이제 풀네임을 줄여놓은 겁니다. 뭐냐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요 REIT 앞글자를 따서 줄여놓은 겁니다. Real Estate라는 거는 부동산을 말을 하는 거고 Investment Trust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RIST, 리츠라고 그냥 읽는데 이제 요 리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펀드, 리츠 펀드를 구성을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풀링해서 모아서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빌딩이나 뭐 땅이나 아니면은 뭐 오피스 건물이나 이제 그런 거를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가지고 계속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투자 방식으로 또 뭐가 있겠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상품 MBS가
같은 게 되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MBS 같은 것에 투자를 해서 이제 거기서 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게 요 리츠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츠는 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클로즈드 엔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빌딩 아니면 땅 뭐 산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돈이 뭐 진짜 뭐 가장 적어야 억 단위잖아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빌딩 매입을 이제 펀드 입장에서 앞두고 있는데 어떤 투자자가 막 갑자기 투자를 안 하겠대, 취소하겠대, 환매하겠대. 그래서 돌려달래. 그러면은 내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이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투자자가 돈을 회수해갔으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빌딩을 매입을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제 혹은 펀드를 계속 굴려나가면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제 어떤 100억이라는 돈을 모았고, 이제 잘 굴려가지고 이게 150억이 됐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100억짜리 빌딩을 팔고 이제 더 비싼 빌딩으로 이제 그렇게 매입을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네. 이제 그러면 이 펀드의 어떤 투자 목적, 부동산 투자라는 어떤 목적에 지금 이거를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돈을 막 빼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츠는 주로 이렇게 클로즈드 엔드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 있는 commingled funds는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혼합 펀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거를 뭐 혼합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자산 유형 중에 뭐 주식형 펀드, 뭐 채권형 펀드, 뭐 부동산 펀드, 뭐 파생상품 펀드가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주식이나 채권 혼합형 펀드 할 때 그 혼합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혼합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커밍그 펀드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어떤 투자금을 가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요 펀드가 요 커밍글드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커밍글드 펀드도 그냥 뭐 뮤추얼 펀드랑 그냥 일반적인 오픈엔드 펀드랑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4.3 부분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펀드,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뮤추얼을 생략을 하고 그냥 펀드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여기에서 뮤추얼 펀드라고 하면 이제 주로 오픈엔드 그러니까 개방형 펀드라서 뭐 언제든지 투자자가 환매하려면 환매할 수 있는 펀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픈엔드 형태의 펀드가 총 펀드의 87%를 차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제 거의 있는 많은 대부분의 펀드가 그냥 이런 오픈엔드 개방형 펀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이제 이와 같은 펀드의 총 자산이 얼마나 되나를 살펴봤더니 이제 미국에는 18.7 트릴리언 달러 그리고 이제 미국 이외에 있는 펀드가 25 트릴리언 달러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뮤추얼 펀드는 이제 그 펀드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유형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그 펀드의 투자 정책이다, 혹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에쿼티 펀드, 주식형 펀드입니다. 이제 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죠. 그리고 여기 본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스 인컴을 이 픽스 인컴의 같은 말이 본드, 채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를 요 본드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것은 요 앞글자를 따서 MMF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금융 상품들 CP라든지 RP라든지
CD라든지 요런 만기가 1년 이내, 근데 대체적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만기가 짧은 금융 상품들에 주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기보다는 그냥 좀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데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MMF가 있겠습니다. 즉 그리고 섹터 펀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산업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나라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섹터 펀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뭐 IT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 아니면 뭐 건설 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 아니면 항공, 운수와 관련된 회사들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섹터에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 유형들이 당연히 있는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인터내셔널 펀드라고 해서 뭐 당연히 어떤 한 국가를 초월해서 A라는 국가에도 투자하지만 함께 B와 C라는 국가에도 투자를 하는 펀드, 이런 펀드를 인터내셔널 펀드라고 부릅니다. 있는 점에서 글로벌이랑 인터내셔널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약간 요건 사소한 건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펀드, 그러니까 하나를 초과하는 나라인데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복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를 글로벌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미국 빼고 좀 다양한 나라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인터내셔널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국 금융시장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이래서 미국을 넣냐 빼냐의 차이에 요 글로벌과 인터내셔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밸런스드 펀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캔디데이트라는 게 영어 단어로는 후보자 아니면 어떤 뭐 시험을 치는 사람이라던가 뭐 어쨌든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죠. 이제 그래서 어떤 개인들의 이제 어떤 라이프 사이클 인생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모습이 바뀌죠. 20대, 30대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40대, 50대로 가면서 이제 조금 보수적인 방식으로 투자가 바뀌게 되고, 이제 뭐 60대, 70대 하면서 노년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줄게 되니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마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일생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경제적인 모습이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변화에 맞춰서 20대, 30대일 때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이제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조금 이제 주식이나 그런 거를 조금 줄이고 이제 뭐 채권 같은 비중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조금 조절을 하고 이제 60대, 70대로 아예 더 투자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쪽으로 이제 그렇게 어떤 투자자의 어떤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펀드가 요 밸런스드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광고나 어떤 뭐 배너 광고 같은 거 혹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 TDF, Target Date Funds라고 해서 뭐 삼성 자산운용 무슨 자산 운용에서 뭐 은퇴 시점에 맞춰서 운용합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는 펀드들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Asset Allocation and Flexible Bonds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채권, 혼합, 뭐 아니면 뭐 채권하고 뭐 이제 MMF 혼합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운영을 여러 가지 자산에 이제 섞어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펀드 투자 전략이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미국의 S&P 500, 뭐 나스닥 같은 인덱스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봤던
어떤 여기 특히나 여기에서 봤던 펀드의 유형을 생각을 하면 이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아니면 어떤 특정 부문, 산업 부문에 투자를 하는 펀드, 요런 펀드들이 있다라고 이제 살펴봤던 거고, 이제 요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펀드 자체가 어떤 코스피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과 같은 인덱스를 추종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어떤 한 인덱스 펀드가 총 100억 원을 모아서 시작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모은 100억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중에 뭐 얼마만큼은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으로, 그다음에 또 얼마는 또 어떤 회사, 얼마는 어떤 회사, 얼마는 어떤 회사, 얼마는 어떤 회사가 다 차지를 하고 있죠. 이제 그거를 그 같은 비율로 그대로 복제를 해서 투자를 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100억 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이제 요 회사들의 비율을 똑같이 맞춰서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이 인덱스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테이블 4.1번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인베스트먼트 팔러시들에 따라서 어떤 펀드들이 있나를 살펴봤더니 이제 주식형 펀드가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주식형 펀드가 조금 더 많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MMF의 경우에도 꽤 되는구나. 비율이 17.6%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채권형 펀드가 한 21.8%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선 큰 그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에쿼티 펀드와 본드 펀드 안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국채 아니면 여러 섹터에 투자하는 유형 뭐 이렇게 또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되겠고,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 펀드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해놨죠. 이렇게 8.5% 정도가 주식 채권 혼합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3번 부분 마지막에서 이제 이렇게 펀드가 어떻게 판매가 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요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펀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때 이야기를 했죠. 이제 뭐 은행, 증권사, 뭐 보험사, 뭐 이런 곳을 통해서, 그리고 뭐 요즘엔 온라인 요런 여러 어떤 루트들, 채널들을 통해서 펀드가 판매가 되더라.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와 같은 펀드를 만들고 운용을 하는 운용사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운용사가 모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넣어놓는 계좌를 담당하는 이제 기관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나는 뭐 삼성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뭐 어쩌고 저쩌고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어쩌고 저쩌고 펀드이긴 하지만 나는 그 펀드를 가입할 때 국민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가입을 한 거야. 이제 그리고 이 미래에셋 어쩌고 저쩌고 펀드, 내가 가입한 펀드는 이 자기들이 투자금을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는 펀드냐면 하나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제 운용 지시를 내리고 있는 펀드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펀드를 가입을 했지만 내가 가입은 국민은행에서 했고, 또 내 돈은 어디 계좌에 가 있다? 하나은행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펀드가 이렇게 여러 어떤 플레이어들, 이코노믹 플레이어들의 어떤 함께 이제 역할을 하는 것에 의해서 펀드가 운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가 되는 방법은 요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펀드 언더라이터라고 한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림에서 살펴본 이제 펀드 자산 운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산 운용, 그리고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면 뭐 피델리티, 뭐 뱅가드, 블랙락 자산 운용, 뭐 그런 이제 어떤 큰 펀드 만드는 회사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런 자산 운용 아니면 펀드 운용사 홈페이지 가가지고 아니면 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창구 가가지고 직접 가입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우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런 자산 운용사한테 내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는 두 번째로 간접적인 방식인데 이제 브로커를 통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브로커를 통한다는 게 여기서 은행이나 뭐 요 펀드를 이제 내가 여기 가서 직접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은행 창구, 증권사, 뭐 보험사 아니면 어떤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서 이 펀드에 이제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요때는 당연히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는 이제 요 회사의 펀드를 판매해 준 대가로 이제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파이낸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그 자기 회사 뭐 아무래도 KB국민은행 창구에 가면 뭐 다른 자산운용사들 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KB 자산운용에서 만든 펀드들이 조금 더 위에 선전이 되어 있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나은행 창구 가면 이제 하나 그 투자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만든 펀드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펀드 슈퍼마켓을 가게 되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금융상품 여러 회사의 금융상품을 모두 취급을 하는 이런 파이낸셜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 여러 회사들의 금융상품을 비교를 해본 뒤에 그 중에 내가 뭐 골라가지고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펀드가 판매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자산운용사 가서 가입하는 방법, 브로커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 파이낸셜 슈퍼마켓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여기 인다이렉트 방법,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펀드 가입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조심을 할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 자산운용에서 만든 펀드가 있어. 그런데 이 계열사인 이제 A-라는 은행에서 내가 가입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사실 자산운용사들은 수많은 자산운용사 뭐 B, C, D, E, F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계열사 회사인 A 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conflict of interest, 즉 이해상충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사실은 고객한테 제일 적합한 게 뭐 B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펀드인데 A 입장에서는 이 창구, 이제 판매해주는 창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수수료 많이 주는 자산운용사 거를 판매를 해줄 유인이 높은 거죠. 아니, 이 창구도 이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 이제 그러니까, 요런, 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이제 요 인다이렉트한 브로커를 통한 판매 방식에서는 이제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렇게 4.3번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